대진아. 이렇게 이렇게. 자, 계속 이어 나와야지. 아니야. 온다. 온다. 자, 뭐해? 다시. 적혀도 좋대. 그다음. 비교야? 필력 잘못했어. 그러니까 처음 다시 해부터 없어요. 이게 딩수식이니까. 팔로 은다. 계약 비교. 전체만 최종만. 평상시에는 저기 찬성 저쪽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여기부터 시작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죠. 나도 헷갈리지. 원래 찬반 선택부터 여러분이 하는 건데 오늘은 내가 좀 지정을 해줬지. 다음부터 다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이하고 민성이 커피 잘해요. 저거 올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누가 저거 좀 올려. 올려버리고 써야 되는데. 눈을 잘 띄워. 몇 차인지 모르겠고 가려가지고. 28차. 땡땡차 펼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다. 시작합니다. 입론 찬성 1%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시간은 4분입니다. 반대측을 공작하면 일단 인론에 앞서 용어의 잘 들려요? 안 들린대. 소리가 잘 났는데.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심이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의가 두 개인데 다른 하나는 강함입니다. 강함이란 수준이나 정도가 높다입니다. 저희 논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타인이 양심보다 중요시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양심을 버리고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많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 아니라 실천력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타인이 양심보다 중요시 될 수 있다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위해 가지고 양심을 자신과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양심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로 인간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효, 친구에게는 신의, 그 다음에 자녀에게는 자애, 타인에게는 진심, 부부간의 사랑 등 양심보다 더 중요시 되는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심을 버리고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많다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자칫 병역 기피로 인해서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8대 대통령을 예로 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이익만을 챙겨가지고 비리가 많았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처럼 양심을 버려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 아니라 실천력입니다. 아무리 양심이 있다고 해서 실천력이 없으면은, 즉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양심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촛불 시위를 들겠습니다. 촛불 시위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실천력이 없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촛불 시위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천력이 있어야지 양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 10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율트론자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3분 10초 발언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율트론자 김민수입니다. 제 발표를 하기 전 앞서 김근영 토론자께서 발언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반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영 토론자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실천력이 양심보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 경우 실천력도 애초에 양심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실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를 들으셨던 촛불 시위 같은 경우에도 양심이 먼저,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해야겠다는 양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에 따른 실천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양심이 실천력보다 우세하다,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의 입론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세 가지 논점은 첫째로 세상의 목적인 선은 양심을 기본으로 한다. 둘째, 양심은 세상의 규율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다양한 세계의 사회적 문제들은 양심으로부터 해결되었다입니다. 첫 번째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착할선 그리고 베풀선이 있습니다. 착할선 같은 경우에 뜻은 착하다, 훌륭하다, 좋다라는 뜻이 있고, 베풀선에는 남에게 베푼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착하다의 첫 번째로 착하다에 대한 예시를 들자면 모범시민 표창장이 있습니다. 모범시민 표창장이란 모범시민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 시민에게 표창장을 주어서 그에 따라 훌륭하다, 좋다라는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풀다 같은 경우에는 TV를 많이 보다 보면 유니세프 같은 자선단체에서 기부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에 따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들을 돕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후원을 한다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세상의 목적인 선은 양심을 기본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이 세상의 목적인 이유는 모든 저희가 하는 행동이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도둑질, 그러한 부정적 행위까지도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둑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므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그들의 행동 자체를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양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양심은 세상의 기율이다라는 것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에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정의란 어떤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것을 마땅히 실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개인에게 인격적인 가치가 상실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실하게 한다는 진중하고 강력한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심은 세상의 기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문제가 양심에서 해결되었다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흑인 노예 문제 같은 경우 링컨이 발언한 내용 중 하나가 흑인 인종 차별 문제는 흑인 인종 차별도 문제지만 또한 우리에게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여서 이는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이는 고쳐야 할 사회적 문제 있다라는 사상을 통해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4분 10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답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시간은 3분입니다. 문답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협의 시간은 협의 시간 협의 시간 총 몇 분인가요? 2분. 여기 여기 선생님 요번에 바뀐 거는 어떻게 문답 끝나고 나서 30초 그 다음에 두 번째 1분 30초 세 번째 30초 이렇게 나누자고 하셨는데 또 어떻게 아니 바꿨는데. 또 피신 걸로 보고 그러면 2분에서 나눠서 그냥 필요한 총 2분으로 하고 그러면 필요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답 시간 3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토론자들은 나와서 문답해 주십시오. 아까 김수수 토론자께서 모건 시민 표창장이 이렇게 그 상이 필요한 이유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데 굳이 모건 시민 표창장이 필요합니까? 그 상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훌륭한 일을 했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그러한 표창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그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이렇게 저는 굳이 그 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저는 굳이 그 상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희가 그 상을 얘기한 이유는 그 상이 양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자신의 일을 실천을 하여서 그에 대한 하나의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나라에서 주는 보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근영 토론자께서 얘기하여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양심적 병역 거부인데 옛날에 제1차 세계대전 때 네.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군인이 전투에 나가서 총이랑 칼을 싸우지 않고도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군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다친 부상자 의원들을 구하여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결과를 낸 경우가 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가 부정적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런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자신이 막 병역 기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도 병역 기피로 자신의 양심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득을 봐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김근영 토론자께서는 살면서 그 양심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하셨던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였을 때 그냥 양심 없는 행동이다 뭐 그렇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죠. 그 발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양심이 없다는 것은 모든 행동에 표준이 된다는 얘긴데 그게 널리 쓰이는 것처럼 그러면은 모든 행동의 기본이 양심인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양심 네, 너무. 다음은 반대측 이토론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찬성 김승수 토론자께서 선은 양심의 기본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선은 양심을 실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양심과 실천력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미국의 한 심리학자 밀그램의 아이히만 실험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험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사람이 자신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어도 잘못된 지시라고 판단이 되면 자신은 그것을 말할 것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은 잘못된 일이 잘못됐다고 말을 할 것이라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시작했을 때는 결과가 조금 달랐습니다. 실험 과정에는 2명의 실험 참가자가 두 분류로 나눠서 한 명은 교사 입장이, 한 명은 학습자 역할이 됩니다. 학습자 역할을 맡은 사람은 손이 묶인 상태로 의자에 앉아 단어를 암기하게 되는데 단어를 암기할 때 단어를 틀리게 되면 교사가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험 대상자인 교사는 실험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요. 실험 주최자가 학생이 감전사를 할 수 있을 정도 수치를 지시하면서 실험을 위한 것이니 괜찮다라고 하였을 때 대부분의 교사는 실험 주최자의 말에 따라 전기 충격의 수치를 높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잘못된 일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때문에 양심과 실천력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 유지 같은 것을 위해 양심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 때 광주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것은 사실 전두환이 아니라 여러 명의 군인들이었는데요. 이 여러 명의 군인들이 사실 시민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쉽게 거부를 못하고 시위 진압에 동참한 것입니다. 찬성층 문제 두 번째 양심으로부터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사회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에 비해 양심을 한번 어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 입장에서 사람은 기본적인 3욕구, 즉 수면욕, 배설욕, 식욕 이외에도 안정욕, ян정욕, 더 나아가 명예욕, 인정욕 등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상황에서만 양심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40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 이트론대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양심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을 가진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허지근입니다. 저희가 먼저 반론을 할 것인데요. 반대 측에서 두 번째 논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것은 양심에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양심이 강하지 않다는 등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그런 군대에 가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 말고도 자신의 생계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어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아니면 어떤 생계유지 그런 것들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8대 대통령 박근혜라는 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성공한 미인 중에서는 박근혜 그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어떤 높은 지위, 사람들이 지도하는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양심 없이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거의 처벌받거나 자신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결국 그 자리에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등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측 세 번째 논점에서 양심보다 실천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양심 같은 경우가 더 중요한 이유는 양심은 우리의 손과 악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양심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실천력만 중시하고 실천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동을 낳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보는데 무조건 실천을 하라는 말만 듣고서 그냥 자신의 머릿속에서 실천을 자신이 죽기 싫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실천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지나치게 실천만 추구하다가 양심을 결국 버리고 결국 그리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우리의 선과 악을 지배하는 양심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분 45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답 시간이 있는데 혹시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문답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뭐지? 양심에 따라 실천을 하는 것이 양심에 따라서 해야지 더 좋다고 하셨는데, 양심이 있어도 실천을 하지 못하면 양심이 없는 것과 뭐가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나쁘겠지만 실제로 양심이 있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진짜로 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천력이 없어도 양심을 가지고 충분히 양심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양심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스스로 말을 하신 거 아닙니까? 양심보다 힘이 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양심이 그 문제보다 그런 공익적 목적이나 자신의 가족을 위한 것을 양심이 결정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결과이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결과지 않습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병역 거부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저희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실험에서 어떤 실험이 한 개의 예의 실험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교사와 실험자, 그런 학습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전기 충격이나 그런 실험에서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예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이나 사회에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예와 같은 예는 별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명박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을 했을 때 교수들이 침묵한 것과 우리나라가 일사늑약을 맺을 때 한국 측 대신 서명을 한 일사오적, 이런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봤을 때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많다고? 양심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에만 양심을 어긴 사람들이지,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인들 중에는 양심을 어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소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모든 사람한테 가장 강하면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그런 소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가장 강한 것이면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소수가 되면 안 되죠. 다음은 요약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토론자 나와서 요약 토론 하시기 전에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협의 시간 30초 쓰기. 예,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약 토론, 아니요, 요약 비교 1토론자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시간은 2분입니다. 처음에 김순수 토론자께서 문점 두 번째 양심이 규율이 있다고 해가지고 양심이 강하다고 했는데 양심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양심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뜻은 이러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심이 강하다라고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 실렸다고 해가지고 이 양심이라는 것이 무조건 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인용 때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간의 사랑, 부모에게는 교, 친구 간의 신의, 그 다음에 뭐 타인에게는 진심 등등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이란 정의라는 것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론이신 양심이 이루어지려면 최상의 목적 선이 이루어지려면 양심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 최상의 목적인 선이 그 최상의 목적의 선이 이루어지려면 꼭 양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이 이루어지려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 같은 양심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도 있다고 봅니다. 1분 40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 요약 비교 1토론자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찬성 측 요약 비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발언에서 김근영 토론자가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김근영 토론자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고 해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게 넓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추가 되는 역할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 헌법을 재판하고 그에 따른 제정을 하면서 다양한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러한 기관에서 양심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의이지 보편적으로 정의되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세 가지 주장은 첫 번째 세상의 목적인 선은 양심을 기본으로 한다. 두 번째 양심은 세상의 규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양심에서부터 해결이 된다. 그리고 반대측에서 세워주셨던 세 가지 주장은 첫 번째 양심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 두 번째 양심보다 실천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양심을 중요시한다 이었는데 저희 측 같은 경우 세 가지 모든 것에 대한 반론을 하였고 앞에 입론 그리고 반론에 그리고 문답 시간에 하였으나 반대측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두 번째 의견인 세상의 규율이다라는 것을 이해와 비교해 와서 반론을 하였으므로 저희 측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체 문답 시간인데요.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곧바로 전체 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3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답. 아까 김승 토론자께서 반론하실 때 이력 비교하실 때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고 그
양심이라는 게 정의됐다고 해서 강하다 하셨는데 그럼 다른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조금 강한 것입니까? 제가 말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고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법이 제정되는 경우가 9명인가? 9명에서 6명 반 이상이 찬성을 하였을 때 법이 제정되곤 하는데 이 같은 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이 정의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강력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정의된 만약에 옛날부터 정의된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그런 법 같은 경우에 다른 법들도 많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들도 강하다는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에 속한 것은 모든 다른 민사법이나 형사법보다 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상에서 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럼 저희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그 대주셨던 예시들이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이 사람들의 경우는 매우 소수이고 소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라고 할 때 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과 그리고 18세 대통령. 다시 정리해서 봤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과 18대 대통령의 예시를 들으셨는데 양심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긴 사람들은 이렇게 소수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러면은 찬성 측에서 그 양심을 버리고 이익을 챙긴 일이 있으십니까? 생각해봐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상황,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잘못됐다 말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침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굳이 반대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것 뿐이지 굳이 찬성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을 덜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그 침묵을 깨지 않아서 그 잘못된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럼 최종 발언하기 전에 협의 시간 필요하신가요? 남은 거 다 쓰는. 예,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 발언 이 토론장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세상에서 이유는 첫 번째로
사람이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자신의 최소한의 욕구가 실천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상황에서만 양심적으로 행동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의 최소한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보다는 양심이 좀 더 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양심보다는 실천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양심이 있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양심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찬성 측에서 선언은 양심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을 때 저희는 저희 논제 3번과 연관지어서 양심으로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실천했을 때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했으면 세상은 이미 너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 있을 거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양심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1분 56초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시 최종 발언을 하게 될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입니다. 먼저 저희 측의 첫 번째 주장이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은 세계의 양심의 기본은 선이다 그런 선의 기본 양심이다 그런 있는데 선은 두 가지 의미로 말씀했는데 베풀선이 있고 착갈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양심이 모두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문제 해결은 양심이 필요하다 그런 건데 우리나라의 예시를 들어보면 5.18 민주화 운동 있었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서도 자신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들에게 맞서 싸운 이유는 모두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몰래 숨어서 광주를 빠져나가거나 5.18 민주운동의 시발점이었던 광주를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집에 숨어 있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서 군대와 이렇게 총칼을 들고 맞서 싸웠다는 것은 모두 대면의 양심을 밖으로 이렇게 꺼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심은 세상의 규율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양심의 정의를 했을 만큼 양심은 세상의 규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양심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이하고 문석이 한번 들어봐. 특이한 거 들어봐. 너희도 들어봐. 청진석 보게 들어봐. 문석이하고 민석이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 소감. 아니, 너희들이 뭐 평가를 해봐. 네. 이번 토론 주제가 정확히 어떤 거였어요? 양심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첫 번째 나왔던 문답에서 양심이 모두에게 있는데 모범 시민상이 왜 필요하냐. 이게 막 제가 이 문답에 다뤄져야 되는 문제인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발언하실 때, 첫 번째 저희 중에 인론하실 때 김승준 소장께서 도둑질 또한 어떻게 보면 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셨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자신의 뭐 가족을 위해서 있잖아요. 근데 항상 도둑질이나 사기나 이런 문제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욕구나 단순히 자신의 뭐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호수 좀 이게 좀 물어볼 게 있지 않았나. 반대측도 양심 버린 사람이 많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했는데, 양심을 버린 사람이 많다고 해서 양심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인가 가진 것인가, 이게 저는 잘 안 되지나.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더 말을 붙여도 좋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민성기가 얘기하기. 일단 양심이 이 토론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중간에 전체 문답이 아니라 그 전에 반론 끝나고 한 두 번째 문답 시간에서 실험이 극단적이다.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주장에 대한 허점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험이 너무 극단적인 거라서 이게 양심이 강하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아까 앞에서도 말했는데 그 도둑질 얘기가 솔직히 저는 양심이 강하다는 앞에서 정의가 됐던 선악의 판단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양심이 여기서 도둑질의 예를 들으셨는데, 아니 양심이 더 강하다면 오히려 선이 더 중시되니까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고 오늘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양심에 의거해서 됐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양심이 더 강했다면 선이 더 중시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에서 문성이하고 민성이의 말은 내용 다 맞는 말들이야. 그런데 이 지역적이야. 크게 봐야 돼. 시간이 어떻게 될까? 3시 40분에 끝날 예정인데 지금 20분이니까 20분 남았네요. 시간도 없어서 40분에 맞을까?
첫 번째 노점이 뭐죠? 양심을 경험하다. 두 번째는 양심은 세상의 세 번째는 양심이 사회적 문제 해결한다. 첫 번째가 뭐지? 근영이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봐. 천천히 크게 타, 인, 이, 등을 힘들 수 있다. 두 번째 노점에서 인석이 핵심은 뭐야? 양심을 취할 때 핵심으로 딱 한 단어로. 아 그렇죠. 이 얘기죠. 은성이 세 번째 핵심은 뭐야? 실천력. 네, 그렇지. 논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 양심이다. 이쪽은 이다, 아니다. 어느 쪽 논제가 더 타당한 것 같지? 부모님 아주 상식적으로 와서 어느 쪽이 더 타당한 것 같지? 이다. 어디? 이다. 이다? 연결해 볼까? 자, 양심은 세상에서 기본이며 규율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 가장 강한 것이다. 또는 자신과 타인이 더 중요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실천력이 있어야 하므로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어느 쪽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자, 논점 1번하고 이거하고 연결돼야 한대요. 양심은 기본이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것이다. 연결돼야 한대요. 좀 기본이라. 자, 양심은 세상의 규율이다. 그러므로 가장 강하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므로 가장 강하다. 연결이 돼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더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관계가 형성되는가를 보자 이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야 한대. 안 돼요. 되지 않나? 안 되는 것 같죠? 안 돼요. 여기는 인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여기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별로. 요것도 모르겠네요. 요건 자신과 타인을 더 중요시한다. 이건 맞는 거.
이건 맞는 것 같죠? 이렇게 할까? 요건 맞아요. 맞는 것 같죠? 양심보다 이익을 더 추구한다 이 말이죠. 네. 요건 나도. 그러면 이게 논제가 이쪽이 더 잘 만들어졌죠. 근데 논제의 성격상 이쪽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성책이 못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따지면 이쪽이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양심이 기본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규율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설명한 바를 누가 지적을 해야 돼요? 그렇지. 반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죠. 문답하면서 반론하면서. 그래 인정한다. 1번, 2번 너좀 다 인정해. 그런데 연결이 안 돼. 논지와 상관 없는 주장들이야. 그렇게 문답 및 반론, 비교 요약, 최종 발언 때 말을 하는 거야. 자, 반론. 주영이가 발언했죠. 그 다음에 이쪽은 백윤이가 있네. 둘 다 반론하려고 얘를 썼어요. 자, 세 개 중 어느 하나 빠뜨렸는데 주영이가 어느 거 빠뜨렸어요? 민석이. 조금 해놨어야 돼. 지금 찾지 말고. 문성이 어느 거 빠뜨렸어? 저기 한성측 말해봐. 어느 빠뜨렸어? 응? 이번에 말 안 했죠. 자, 여기는 재균이 몇 번 빠뜨렸어요? 몇 번? 1번 빠뜨렸어. 맞아. 빠뜨리면 안 돼. 뭐라고 언급을 해야 돼? 상대방 세 개의 언어쯤을 다 부정할 수 있으면 좋지만 부정할 수 없을 때도 있죠? 하나는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거야. 네, 1번 인정합니다. 2번, 3번에 대해서 반론하겠습니다. 하면은 줄 건 주는 거야. 근데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인정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빠뜨린 걸로 인정이 돼. 요거 민서가 뭐라고 그랬냐? 수영이가 빨리 읽어봐. 크게 말해봐. 저 설리는 들려? 양심은 실천의 일부가 아니라 찬성 측에서 말하길 선은 뭐 양심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실천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양심 아무리 갖고 있는 사람 실천 안 하면 소용이 없다. 완전히 틀려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죠. 양심 나도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근데 얼마큼 실천을 하느냐고. 아니 대단히 잘한 거예요. 인정합니다. 인정한다 이거야.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해요. 아주 쉬운데. 한번 뭐라 그랬어? 문성이 말이야.
찬성 말이야. 뭐라고 해? 본인들 박수. 모든 욕구가 충족된 상황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다. 다시. 욕구가 충족된 상황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다. 네, 그래요. 어머니라고 잘 바꿔야 돼. 그럼 안 돼. 네? 대신, 그럼 안 된다고. 이 토론하면서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했는지도 모르면 뭐라고 무슨 토론을 해. 수영이가 말이지. 그거 어쩐다고? 오래 어쩌다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맞는다 이 말이야.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면 이제 효용성이 떨어지죠. 그러나 양심은 어쩌다고?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양심을 버리고 뭘 취한다.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면 이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에 따르기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맞는데 다 맞아. 근데 인간은 요거에 따르는 것보다 욕구에 따르기 쉬워. 그러니까 욕구가 더 강한 것이다 이 말. 말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 실천 욕구 이런 거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말하는 거야.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쪽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재빈이가 왔는데. 대균이가 맨 먼저 한 말이 뭐지? 찬성, 반대치 말이야. 다 같이 말해보세요. 뭘 제일 먼저 말했어요? 양심적 그 말했죠? 여기서 말했어. 이 김변희가. 여기서 양심적 경역거부에 대해서. 그러자 허재준이가 맨 처음에 나와서 양심적 경역거부에 대해서 말했어.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양심적 경역거부를 거부했냐? 생계나 가족과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허재준이 말이 원자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논제에 관련된 말을 해야 돼. 자, 두 번째. 허재준이가 뭐 말했어? 18대 대통령 말했지? 18대 대통령 말했어. 그래서 재균이가 또 그에 대해서 말했어. 그 18대 대통령은 자기 이익을 챙겼으나 양심적으로 한 사람도 많아요. 자, 논점 2번은 뭐에 대해서 따지는 거죠? 이익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죠. 근데 재빈이가 말한 건 지금 양심적 개혁도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말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나쁜 대통령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빈이가 얄궂은 대통령이 많아요. 자, 이 사례죠. 사례 대 사례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재균이가 말해요. 얄궂은 대통령 있어요. 얘가 또 그러죠. 김건희가. 불량한 대통령은 또 있어요. 얘가. 또 있어요. 한없이 이거 10년도 더 따질 수 있어요. 사례 대 사례 가지고 따지면 이게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토론이 안 돼요.
사례나 기업적인 것이 아니라 큰 걸 따져야 돼. 큰 거 이거. 양심을 버리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더 강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 따지는 거예요. 항상 큰 거 따져야 돼요. 네. 이런 소소한 거 말고. 재빈이가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실천력과 양심을 비교해가지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양심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제대로의 지금 쟁점이 뭐야? 주영이가 말한 실천이냐, 승수가 말한 양심이냐 대비가 되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재근이가 양심이 더 강합니다라고 말을 한 거야. 이건 이제 뭐라고 말했는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써놨어. 그 다음에 전체 문답. 아니 전체 둘이 문답이지. 문답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주영이가 물어봤어. 단성 측에서 말하길 양심을 불가피하게 버리고 무엇을 하는 경우 뭐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측 주장에 유리한 발언 아닌가요? 여기 맞는 말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속기를 못했는데 그 비슷하게 말했어요. 이건 상대방 발언에서 아주 그 분석적으로 찾아낸 거야. 이 말하다 보면 모순이 많이 쳐. 그런 걸 찾아내야 돼. 뭐라 그랬는가? 찬성 측에서 그 비슷하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요약비교죠. 요약비교 누가 했더라? 이 찬성 측에서 요약비교 승수 아니 이거 반대편이 요약비교했어요. 누가 했어 이거? 근영이가 했나? 찬성 측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보다는 실천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찬성 측에서 말하기를 헌법 뭐라고 했는데 뭐뭐입니다 라고 하죠.
요건 반론이고, 요건 반론 부분이고, 요건 반복이에요. 이건 주영이가 벌써 한 말이야. 여기다 이걸 반복하려면 플러스 뭐가 알파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쪽 찬성칙 누가 이거랑 비교해서 찬성칙 그리고 자, 찬성칙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뭡니다. 반대측에서는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입니다 라고 했어요. 요 그대로 아까 말했던 그 뼈만 발라서 다시 말한 거야 이거. 비교가 없어. 비교를 해야 돼. 비교를 하려면 머리를 써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 비교를 만들어야 돼. 내가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니까 비교 한번. 자, 한번 비교해봐. 연결을 한번 해봐. 자, 이거하고 어느 게 연결이 돼요? 찬성치게. 이거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됐어. 여기서도 언급이 됐고, 반복이지만 여기서 언급이 됐어. 그런데 또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회적 문제 해결.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죠. 사회적 문제 해결. 여기는 자신과 타인.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뭐 형제, 자매, 부모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했죠. 여기는 뭐 자기 이익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적, 여기는 비사회적이죠. 사람들이 과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여기에 더 중점을 두느냐, 여기에 중점을 더 두느냐, 그걸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에 따라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으나 그건 이상이고 실제로는 자신과 이웃, 친척, 부모, 형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행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는 가장 강한 것은 결코 양심이 아니다. 자기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이거 비교가 되는 거야. 이 과정에서 이런 걸 말을 해야 돼. 크게 비교를 해야 돼. 이건 이익을 아주 잘 찾은 게 난다치겠어. 양심이 아니고 이익이다. 이익을 누가 말했죠? 아담 스미스 알아? 네, 알아? 아담 스미스가 자기 이익을 주장했다는 거 알아? 아니면 모르죠? 정확히. 세상의 움직이는 힘을 하는 것을 하나로 만나면 이익이야. 이익. 자기 이익이 중요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이걸 이익을 딱 반대측에서 아주 이걸 잘 제시하는 거예요. 나도 이걸 딱 요거에 대항하는 단어는 요건데 요게 나올까? 나올 것을 기대를 안 했어요.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종발은 최종발은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리가 마지막에 재균이 허재균이 말한 거 다 반복이야. 앞에서 말했던 거 그대로 반복이야.
반복할 필요 없어.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새로운 이야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열심히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막 내가 이게 이제 막 말했던 내용을 요약 비교와 최종 가는 때 둘이 분담을 해서 대사하는 거야. 2분밖에 안 되니까 비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이 더 타당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2분 동안 말 못하겠죠. 그러니까 분담을 둘이 하는 거야. 그러라고 협의 시간이 있는 거야. 지금 비교 요약과 최종 발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10분 쉬었다 가니까 48분이네. 58분이야. 대화 발언의 질문. 1차 때는 그냥 잘안 걸리냐.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자 강민석입니다. 우선 이번 저희 토론의 문제는 광주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자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2.12 사태 이후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였고 이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자 이에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또한 이로 인해 억압받을 수 있다라는 반군부주의 이러한 생각에 시민들이 이 신군부 세력에 대한 반대 운동을 시작하였고 또한 이에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령을 5월 17일 18일 자정부터 비상계엄령을 실시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에서는 대학생과 그리고 계엄군이 충돌하였고 이에 계엄군이 필요 이상의 무자비한 진압을 실시하여 이를 알리기 위해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와 그다음에 시민군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남도청의 계엄군의 진압을 마지막으로 하여 5.18 민주화 운동이 진압하는 것이 5.18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활동이었습니다. 여기서 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이란 2013년 5월 탈북자 임천용 씨가 그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 가량이 광주에 침입하여 활동을 하였었다라는 증언을 시작으로 낸 사회적 논란이었습니다. 이때 이 임천용 씨와 또는 다른 전문가들 그리고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 근거로서는 이때 당시 굳이 죽일 필요까지 없었던 경찰들을 향해 버스 공격으로 경찰의 사상자를 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TNT나 무기 그리고 장갑차 등 다루기 힘든 것들을 매우 짧은 시간에 탈취하였으며 이를 쉽게 운용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5.18 사건을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등의
북한 특수부대원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원탁 토론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첫 번째 저의 주장을 첫 번째 반, 두 번째 반, 세 번째 반에서 무엇을 말하기 있다 말하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하자면 5.18 북한 개입설이란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0년에 일어났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주도를 해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첫 번째 발언에서 이번 발언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생각을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18 광주 민주화 사태가 무엇인지 민주화 운동이 무엇인지 먼저 강민성 토론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더 보충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이후 혼란한 대한민국에서 12.12 사태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신군부와 전두환 세력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아무런 선거도 없었기 때문에 민주화는 무너졌다고 평가가 되었고 그리고 1980년 서울의 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물결은 광주까지 퍼져나가고 5월 16일, 17일, 18일 이 3일 동안 광주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면서 평화로운 시위를 해서 항의를 하였으나 17일에 계엄령이 떨어진 이후로 계엄군대에 의해서 5월 18일부터 탄압당한 시기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초반에는 평화적인 시위였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계엄군의 탄압과 계엄군의 지나친 폭력으로 인해서 시민군들도 조직이 되고 경찰 그리고 군인들과 적대적으로 총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총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무엇보다는 1979년 12.12 사태를 일으킨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겠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약 250명의 가량들, 공식적으로만 약 250명의 사람들이 실종 및 사망이 되었고 부상자까지 합치게 되면 단순히 공식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몇천 명이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 심지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학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루어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욱이나 더 신군부와 전두환 세력의 책임은 더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제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은 어디서 나오게 된 걸까요? 북한 개입설은 이전부터 땡전뉴스라고 부르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언론 통제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했고 호남 지역 외에서는 그것이 정설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설을 믿어지는 게 정권이 바뀌고 나가지고 밝혀졌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가장 어디서 먼저 밝혀졌는가는 2018년 5월 19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SBS 방송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는 미국의 자료,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미국이 통제했던 자료를 해본 결과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북한군이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이 지금의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가장 큰 정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곧바로 2차 발언. 그럼 2차 발언 먼저 하실 분.
그러면 2차 발언 정문선 토론자께서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먼저 저의 두 번째 발언 시작하기 전에 질문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민석 토론자께서 첫 번째 발언을 하시면서 탈북자의 증언에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 탈북자의 주장 세 가지가 다 근거가 있거나 사실로 판명이 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주장들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저희 질문부터 저희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발언은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북한 개입설, 5.18 북한 개입설이 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과 그리고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것은 북한군 개입설,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렇게까지 큰 일로 번지게 된 것은 북한군의 개입 또는 제3자의 개입이 없었다면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강민석 토론자 얘기했던 탈북자의 증언도 있는 것처럼 군사를 그렇게 빠르게 조직하고 사람들과 적대적으로 탱크를 탈취해서 한 것이 과연 단순한 시민군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보수 진영, 일부 극우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만원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주장은 광주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개입을 했고 그거에 대한 그 당시에 광주 민주화운동 때 남겨졌던 사진과 북한군의 고위 관보와의 얼굴에 대입하게 되면 그것이 맞게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주장도 여러 언론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실 여부를 판명을 해본 결과 어떻게 사람의 얼굴은 여러 각도에서 어떤 상황, 뛰거나 걷거나 이런 상황에 찍는 것일수록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사진 한 장만 보고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대단한 억측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보수의 주장이었고 우리나라의 진보 측의 주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 측의 주장은 광주 민주화운동은 자발적으로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일단 계기가 분명하고 민주화를 위해 분명한 그리고 먼저 만약 북한군의 주도를 받아가지고 공격을 했더라면 그것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거나 기습 공격을 했을 텐데 먼저 처음에 광주 민주화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첫 번째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엔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을 했고 거기서 개헌군이 침입하게 되면서 총을 쏘고 피해를 주자 그때서야 신분이 조직된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까지도 광주 민주화운동이 과연 정말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근거가 다분하지만 현재까지는 진보 측의 주장대가 정말 자발적인 민주화운동이었다라는 측면이 더 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두 번째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에 관하여 이 시작점은 제가 북한 이주민, 즉 탈주자가 북한 탈주민이 증언에서 시작됐다고 했는데 우리 정문성 토론자는 나는 그 미국 측의 자료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혹시 미국 측 자료가 언제 됐는지 미국 측의 자료는 2018년이 돼서야 공개된 자료고요. 그 미국 측의 자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이 발언을 했던 내용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기밀이 풀리게 되면서 시중에 대중들한테 공개가 됐고 그것을 언론에서 가져다가 쓴 결과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이런 말을 시작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2018년에 지금 최근이 되서야 화제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최근에 되어서야 확실한
제 인문을 마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저의 의견이나 또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일 뿐입니다. 앞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 앞에서 정문웅 토론자가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TNT나 또는 탱크 그리고 다루기 힘든 무기들을 사용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탈취하였다라는 북한군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에 반하여 이 TNT를 설치한 것은 이때 그 근처에 사는 광부가 직접 설치를 했으며 또한 설치를 하여서 설치할 수 있었다고 광주 메일 뉴스 그 증언에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측으로 버스를 보내서 경찰을 고의로 사망하게 하였다라는 주장에서는 이때 당시 사건 기록을 보면 버스 기사가 일부러 그 버스를 향하여서 경찰들을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버스 안으로 체류탄이 들어가서 버스 기사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핸들을 미처 꺾지 못하고 결국 이로 인해서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난 사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러한 앞에 말했던 주장들을 발표했던 두 개의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이 언론사도 최근 2013년 5월 말에 자신들의 방송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또한 이것에 대해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저는 이 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3차 발언 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질문은 2차 발언 직전에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해 주죠.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네, 3차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3차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단은 하지 않고 이따가 또 생기면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3차 발언은 저희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1980년에 일어나고 지금까지 38년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가 존재했는데요. 저희 생각은 전두환과 신공부 세력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기에 1980년대 당시에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기에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를 원했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민주화를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염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다시 군사 정변으로 다들 빼앗아간 게 전두환 대통령 그게 전두환이기 때문에 전두환과 신공부 세력은 매우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더 같이 지탄받아야 될 사람은 그것을 알고도 침묵하고 단순히 정권에게 수능했던 언론과 그리고 정치 세력과 그리고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을 단순히 호남적 또는 그런 지역 감정으로 치부하면서 비난하고 그럴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광주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운동이 지금에 와서는 좋은 운동, 정말 민주화를 위했던 운동이라고 평가가 되지만
일부 지금 아직까지도 극우주의자, 극보수 세력이라고 칭해진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폭동이다, 사태다 라면서 이렇게 명칭조차 나쁘게 비난을 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영화 아니면 또는 방송 같은 매체들로 인해서 인식이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분 10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세 번째 저의 생각과 제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정문경 토론자는 서로 다른 상반된 주장을 가진 이 두 단체에 대한 합의점이나 또는 앞으로의 지향점을 말씀드렸다면, 저는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런 정확한 사실 여부, 즉 공식화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어나자 광주광역시에서는 국방부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이때가 2017년 5월 7월 12일 날 국방부에 광주광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북한 개입설이 사실이냐, 이러한 내용을 보냈고, 이에 국방부는 회신문을 보냈습니다. 이때 공개된 회신문에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회신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북한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님이 공식화되고, 또한 이러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 개입설은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계속 하는 이유는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자신이 관심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대중들이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솔로몬 앞에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12.12 수사 기록으로 본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등의 이러한 책을 써가면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얻고, 또한 이러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언론사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의 시청률을 올리고, 이로 인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분 30초 있습니다. 대체로 몇 분간씩 바꿔야지. 처음에는 3분 30초에서 40초고요. 맨 마지막은 2분 40초. 이 문제 접하기 전에 북한 개입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들어봤냐고. 들어는 봤지. 너희들은 들어본 적 있어? 들어봤었어? 북한 개입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큰 의미는 없을지 몰라. 근데 뭐가 의미가 있느냐? 아직까지도 이걸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해보자.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강민석이가 말했지. 근데 요새는 이 세상에 좋은 물건도 많지만 쓰레기가 참 많은 세상이죠. 태평양 중간에 우리나라 한반도 몇십 배 되는 쓰레기 더미들이 이거 몰려 있다고요. 그래서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뉴스도 많지만 쓰레기 뉴스가 엄청 많아요. 가짜 뉴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는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걸 알고 이 뉴스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걸 항상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데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정문세가 말하길 원인이 뭐냐? 물론 전두환 신군부가 그 북한 게이트의 단초인데 그에 대한 책임이 과연 전두환에게 있느냐? 아니라 언론과 정계 그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언론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자기 생각을 말이죠.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칼럼니다 그 정도는 무난하게 알겠습니다. 바로예요? 제가 오늘 뭘 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끝? 그냥 하고. 네, 끝이요?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할게요. 길게 선생님 준비 안 하셔도. 다음 달 시상조사가 뭐죠? 뭐죠? 안 정해졌죠? 정해졌나? 원래 남은 책은 아리랑 남았어요. 아리랑 원 아니에요? 그것만 남았어요. 아리랑이구나. 참 아리랑 좋은 작품인데. 그러면 2월이 이제 아리랑만 남았어요? 아몬드 저희 줬었나요? 아몬드 아몬드 안 했어요. 아몬드 아리랑 아몬드 안 했지 얘들아. 네, 아몬드 안 했어요. 아몬드라는 책이 있었나? 예. 네. 아몬드 그 겉표지에 남자의 한 명 딱 서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요즘 나온 책. 아몬드가 대세죠. 아니, 우리 바탕도서에 아몬드가 있어요? 예, 받은 거는 받았어요. 받은 적 올해 받았어요. 자,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고등부 올라가서 읽을 책들을 12권 선정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리랑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책이 달라져요. 고등부 책으로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알지? 네. 이건 세상에 한 몇 년 전인가, 굉장히 한 7, 8년 전인가 히트 쳤죠. 네? 히트 소설.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 유행하기 전에 펼 바탕도서예요. 유행이 전에.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펼에서 우리 펼 학생들만 지도한 게 아니라 청소년 무슨 봉사단체를 여러 방학 때마다 지도를 내가 했었는데 초빙을 받아가지고 그 학부모님들이 아주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읽었다. 몇 달 전에 읽었거든요. 한 2달 전쯤 된 것 같아요. 읽었는데 읽고 나서 그 책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냥 막 EBS 뜨고 전국적으로 그냥 그 책 안 본, 그건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가 알게끔 됐어요. 대입, 독서나 논술이나 면접이나 국어 영역에 가장 좋은 책이 그 책입니다. 그 책은 내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인데, 이것은 그 이후 해마다 편에서의 1차 바탕구서예요. 이건 내가 읽으면서 나는 항상 밑줄을 치고 말하고 그냥 써놓는데, 말하고 쓴 말들이 많아요. 옆에.
이건 뭐냐? 굉장히 감탄적인 책이에요. 보면 논리 구조가 정말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여기도 써 있죠. 그만큼 감탄스럽다는 책이에요. 이렇게 내가 많이 써놓은 건 감탄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런 책을 학생들한테 읽혀. 이 책은요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가 썼지만은 초등학생들도 읽고, 얘가 너무나 재밌고 일상생활에서 든 얘기들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이냐 저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하찮은 일도 저게 과연 저렇게 해야 되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각에 굉장히 다학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문적 해가지고 정말 이 책 참 훌륭한 책.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책을 내가 좋아해가지고 이것 말고 또 두 권이 더 있어요. 왜 도덕인가? 이번에 포함되어 있죠. 아닌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하여튼간에 이 사람의 저서가 세 개를 내가 아주 좋아해요. 이거 정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왜 도덕인가, 그 다음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 세 가지 책이 다 엄청 좋아요. 이런 책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고를 수가 없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물건들이 좋은 물건도 많지만 쓰레기가 더 많죠. 세상에 책들이 많지만 쓰레기 같은 책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정말 논란거리도 많고 굉장히 생각하게 만들어.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이 뭐에 좋냐면은 이 토론과 논술, 면접 구술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국어 영역이에요. 국어 영역. 한겨레 신문 바로 지난주에 나와 있어요. 국어 영역.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가. 이 일면 전면 기사로 나와 있어요. 교육단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코스모스, 또 한 권 더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거론된 책이에요. 이런 걸 읽어야 돼요. 왜? 이런 책은 그냥 쑥쑥 읽어 나갈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맞는가? 이 사람 말이 맞는가? 왜 이렇게 보지? 하면서 아주 분석적으로 읽어야 할 책들이. 이 국어 영역이라는 게 문제풀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책들을 읽어야 돼요. 이런 책. 그래서 원래 대입 국어 영역은 뭐냐? 평상시 이런 책들을 과연 읽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자연히 국어 영역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 독해력이 긴장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도 일단 그 과학 관련 책도 있죠. 이번에도 이제 과학 관련 책 2권이 들어가 있는데 과학 관련 책을 더 선정하고 싶었으나 읽을만 찾기 어려워요. 그런 책을 읽어야 해요. 이 국어영역 보면 과학 관련도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내용이. 평소에 이번에 과학 관련 책이 뭘까? 그런 책들을 읽으려면 술술 넘어가는 책들이 아니야. 그런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큼 독서를 했느냐 이런 책을 읽었느냐의 테스트예요. 국어영역이라는 게. 그런데 이런 책들은 아니 있고 문제풀이만 하는 거예요. 되게. 그러면 우리가 이 선수들, 골프 선수나 축구 선수들, 축구 선수라고 맨날 축구만 합니까? 뭐 해야 돼? 기초 근력 훈련을 해야 되죠. 여러 기본 훈련을 해야 돼. 히딩크가 맨 처음에 할 때 막 5대 0으로 계속 졌죠. 왜 그래 졌어? 기초 훈련 하느라고. 기초 훈련 하니까 나중에 결국 그렇게 좋은 결과를 냈잖아. 이 기초 훈련, 독서 기초 훈련. 이걸 읽어. 그러면 이것을 읽으면 이제 국어 영역 공부도 되고 논술 공부도 되고 당연히 면접 구술용이 되는 거죠. 내가 또 차이 이야기하지만 항상 줄을 치면서 읽어야 돼. 여기도 딱 열으니까 줄 쳐져 있죠. 줄 쳐져 뭐라고 써 있죠. 항상 줄을 쳐놔야 돼. 왜?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자 몇 번 읽을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면 한 10권 읽을까? 몇 권 읽을까? 그러면
대입 면접 보는 며칠 전에 내가 읽었던 책을 쫙 보는 거야. 밑에 쳐 있으니까 쫙 읽어. 야, 그러면 이게 1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어. 밑줄 쳐 있는 데만 읽으면 얼마 걸리겠어요? 1시간이면 읽겠죠. 2시간이면 읽겠죠. 2시간이면 읽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때 얼마 걸릴까? 30분. 그 다음에 20분이면 읽어. 10권의 책을 단 한 2시간이면 독파해 버릴 수 있어. 내일 모레 면접이야. 자, 그래놓고 가만히 박사야, 박사. 밑줄 요약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국어 영역이고 논술이고 면접이고 토론 면접이고 전부 다 독서를 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알죠? 누구야 러스크 막 캡슐로 시속 700km 달리는 거 만든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완전히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책벌레.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이에요. 걔는 학교에 있는 책 다 읽어버린 건 물론 동네 책방 A 서점, B 서점, C 서점 돌아다니면서 그 책방 다 읽어버리래. 그냥 책방에 앉아 보는 거야. 그냥 책 사지도 않아. 다 읽어버려 다. 그러네. 사고력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력이 그렇게 이제 발전하는 게 책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모르고 독서라 그러면 그건 공부 아닌 줄 알아요. 기본이 히딩크 감독이 했었던 기본 체력을 강화해줘요. 그리고 이 재작년부터 고려대에서 면접 구술을 35분간 보죠. 올해는 40분을 5분 늘렸어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고려대에서 갑자기 토론 면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정말 언어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고3을 많이 가르쳤는데 문제 풀어야 돼. 국어 영역 문제 풀어야 돼. 나는 지론이 뭐냐? 얘 가르칠 필요 없다. 가르칠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수업 방법은 달랐어요. 굉장히 달랐어요. 나는 안 가르쳐요. 나는 수업하다 지나가면 열심히 강의하는 분들 많아. 난 굉장히 존경해요. 그러면서 저렇게 열심히 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책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난 강의 안 씁니다. 어떻게 했냐? 애들 풀어라 그래요. 풀고 애들 푸는 동안 심심하다는 선생님이 가서 바쁜 사람 가도 돼. 학원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써요. 칠판에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라 그러면 1번부터 10번 사이 관련된 문제를 추가로 내요. 예를 들어서 3번이 답이 아닌 이유는 사항에서 뭐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보자라고 칠판 가득히 문제를 쫙 내놔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 풀고 나서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만 받고 내가 물어보는 거 애들한테 계속 물어보면 애들이 보고 답변을 해요. 이런 식으로 수업 3월 1일부터. 그러면 처음에 애들이 싫어해요. 저희 수업인가 선생님 완전히 강의도 안 하고 싫어해요. 근데 한 달이나 한 달 보름쯤 되면은 좋아해요. 특히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주 좋아요. 설문을 내가 받으면 선생님 시간에는 생각하게 만들어서 참 좋아요. 내가 물어봐.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니? 없어요. 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했냐? 이건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국어 영역. 이걸 뭐 가르쳐. 뒤에 다 해서 다 있는데. 그래서 내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나 딱 이런 말을 하는데 어느 날 왔어요. 아빠 이거 왜 이렇게 돼? 하면서 국어 영역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고 이런 걸 물어볼까? 지가 생각하면 될 텐데. 수학이나 영어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국어 영역은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이건 모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님도 이거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단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많은 시간 할애해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국어연애. 수학은 못 풀죠. 그건 뭐냐? 내가 생각을 더 하는 거야. 그 생각을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누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설명 안 해줬어요. 난 설명을 싫어해. 설명은 부질없다 하는 생각. 자기가 직접 가야지. 또 한참 또 왔어요. 또 내가 몇 번 정말 물어보는 거 지가 풀면 될 텐데 이것도 네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또 봤어요. 또 왔어. 세 번째. 한 며칠 뒤에 왔어. 그때도 마찬가지. 네가 생각해봐라. 그다음부터 이제 안 와. 안 하고 다른 과목은 잘하지 못하고 국어여행 1등급입니다.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몰라. 학원은 집에서도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데 국어 선생님도 아빠인 국어 선생님도 지를 안 가르쳐주는데 내가 학원 보냈겠어요. 자기가 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풀어야 돼. 근데 그건 뭐냐? 다른 독서 책벌레예요, 책벌레.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독서를 얼마큼 했냐에 대한 테스트예요, 국어영예라고. 그래서 이건 누가 해야 되냐?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누가 풀어줘봤자, 예를 들어서 히딩크가 멋있게 그 그라운드에 내가지고 공은 이렇게 차는 거야 하고 시범 아무리 보여주고 그 축구 선수는 딱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오 히딩크 잘하는데 축구가 진짜 잘하는데 맞아 그렇게 차야 돼 하면서 스탠드에 앉아 있으면 그 축구 선수 영선수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백날 안 된다. 자기가 뛰어야 됩니다. 자기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 토론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자기 혼자 자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에서 하는 활동이 독서하고 논술하고 토론하고 있지만 독서의 중요성을 거의 몰랐을 거예요. 몰랐는데 표를 여러 해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도서 선정이 정말 좋았다. 그 책을 이제 이사가면서 버리는데 편에서 선정한 도서만큼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중학교 때도 많이 읽었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책을 그냥 누가 읽냐고 영치 안 읽지. 이런 책을 읽어야 정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사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내가 간단히 말한다는 게 준비가 안 되니까 말만 너무 길어져요. 길게.